자,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설춘원 교수님,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교육하면 적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촉각인 줄 알고 있는데 애기가 시시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는 딱 3시간에 걸쳐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맞춰서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될 부동산 투자 상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로 상당히 각인이 돼 있는데, 원래 공공기관에서 약 12년 동안 민사소송 집행,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 향상실 뭐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공인중개사 이제 합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하실 때 요 정도는 꼭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갖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뭐 경매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여러분들이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이를테면 소송 사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마지막은 간단히 그냥 주택과 상가에 대한 지역 분석, 물건 분석하는 요령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뭐 합격자시니까 백그라운드 이론은 그냥 있다라고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간단한 저의 소개를 하면, 저도 이제 지금 현재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이제 내년에 이제 수료를 하게 되겠네요. 이제 논문을 쓰면 될 것 같고, 랜드프로랑 함께하는 설춘환 아카데미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하고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했고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혹시 뭐 제 강의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면 팟빵에 설춘환 아카데미, 유튜브에 설춘환 캠퍼스, 나중에 질문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랜드프로에서 질문하셔도 좋고,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질문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패턴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과 경험으로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자생력이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 플러스 튼튼한 자본금이 있다면 대단히 즐거운 대한민국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간단히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원래 이제 예전에 민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가 80년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2000년도 초반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잖아요.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이 하나 있다. 근데 여러분 주택은 이제 우리가 임대차가 있는 거니까 임대인이 있고 이를테면 이제 임차인이 있다.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뭐 이를테면 뭐 2018년 뭐 10월 1일부터 2020년 뭐 9월 30일까지 보증금 3억 원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다.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을 때는 어땠냐? 여러분 이렇게 현재 계약을 맺고 있다가 임대인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제3자한테 이걸 갖다가 이제 매각을 했다. 그래서 뭐 12월 16일 제가 새로운 소유자 설춘환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제 이 주택은 또는 이 상가는 이제 저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저의 것이 된다. 나중에 한번 설명이 될 텐데, 우리가 여러분 소유권 취득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그러면 잔금을 다 줬다 안 되고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세법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법은 통상 잔금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그래서 통상은 잔금 지급일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나 공매는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금 상담할 때 뭐 뒤에서 언급이 되지만 뭐 재산세 6월 1일 기준 누가 소유자냐라고 할 때 등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내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잔금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12월 16일자 설춘환의 소유권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임차인한테 전화하는 거죠.
12월 말까지 좀 빼줘라. 1월 1일부터는 내가 저기에 살고 싶다. 또는 내가 저기에 가서 장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임차인은 설춘환에게 뭐라고 대항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특별법이 없었을 때 임차인은 사실 여러분 설춘환에게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인이 설춘환에게 버티려면 원래는 임대인이 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팔 때 매매계약서 맨 밑에 승계특약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죠. 승계특약이. 임대인이 이 아파트를 팔 때 야 여기 임차인 A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뭐 임차인 뭐 최현주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떠안아라. 그래서 얘가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나중에 나가라고 할 때 최현주 씨가 저한테 야 무슨 소리냐 임대인이 너랑 매매계약 할 때 나 떠안기로 했다며. 그러면 제가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만약에 여러분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역시 내가 나가라고 할 때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할 때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한다.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일명 여러분 뭐 공부하실 때 뭐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뭐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좀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80년대 만들어진 거고 2000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좋아진 게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사실 뭐 소액 임차인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좀 부가적인 부분이고 가장 주된 부분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대단히 중요하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플러스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뀐 거니까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 세 가지의 개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그래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야 대항력이란 뭐냐? 대항력은 임차인이 그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인하고 맺었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라고 또는 또한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여러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상가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중개업자분들한테도 나중에 상당히 많이 오는데 임차인이 야 내가 점유라고 하는 개념은 꼭 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최소한 키라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살고 있어야 되느냐 최소한 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점유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키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의 개념은 그냥 키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산보증금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그냥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 각 지역의 상가와 관련해서 이 상가가 나중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느냐, 보호를 받지 않느냐 여부는 환산보증금을 아셔야 되는데 환산보증금은 여러분 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거니까 법과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공식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 3억에 월세가 뭐 200이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억이니까 보증금 3 그래서 5억 그죠? 뭐 이렇게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 다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부가세를 갖다가 이제 별도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은 보호 대상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우리 하급심 판례가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하급심 판례 입장입니다. 대판이 나오면 좋은데 아직 대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가령 보증금 3억 그죠? 월세가 3억 부가세 별도, 그래도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가의 이제 환산 보증금도 이제 개념이 조금 이렇게 변천되어 왔었고,
법도 이제 변천이 됐었었는데 다 이해하기는 좀 그런 거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 이하와 환산보증금 초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단 여러분 옛날에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없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 지금 환산보증금 6억 1천만 원 이하가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제가 청담동에서 보증금 4억에 월세가 500이다. 그럼 환산보증금 9억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면제권은 없다. 우선 면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예,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임대료 상한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 환산보증금 이하는 연 5% 이하라고 하는 임대료 상한에 대한 보호를 받는데 환산보증금 초과는 임대료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약간 아쉽다. 법률적으로 약간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 현재 이제 10년 계약 갱신 요건이 이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를테면 갱신을 할 수 있는 건데 1년마다 환산보증금 이하인 사람은 그냥 연 5%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사람은 임대인은 연 20%를 달라, 연 20% 상승하겠다, 인상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률의 규정이 환산보증금 이하는 연 5%,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연 10% 이하, 뭐 이를테면 이런 가이드를 정확히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쉽다. 여러분들이 중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입니다. 내가 뭐 일하는 지역들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지역의 상가를 이를테면 중개하실 때는 이런 내용을 조금은 이해했으면 좋겠다. 서울은 6억 1천만 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5억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2018년 1월 26일자로 변경이 되었고 이것은 법과 시행령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과 전세권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는데 가끔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집을 갖다가 전세 살고 있는데 나는 전세권자냐? 그러면 나는 뭐 계약이 해지됐을 때 곧바로 뭐 경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세권과 임차권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세권은 등기부일부에 전세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전세권이다. 반면에 여러분 임차권은 물론 이제 등기된 임차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택이라면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상가라면 점유와 사업자 등록신청 확정일자 이런 사람을 통상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은 물권,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죠. 반면에 임차권은 통상은 채권, 우선 면제권이 없다. 그러나 임차인들한테 확정일자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 단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중에 이제 경매나 공매에 나온 물건을 보면 확정일자는 이를테면 1월 1일 날 받고 전입신고는 2월 1일 날 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통상 확정일자 1월 1일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통상 확정일자를 받는 거죠. 1,000원 주고. 왜냐하면 주민센터에 가면 잘 안 해주죠. 왜냐하면 전입신고도 안 했는데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잘 안 해줘요. 근데 공증사무실은 1,000원만 주면 그냥 확정일자를 찍어준다. 그러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전혀 발생하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면제권은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면제권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를테면 뭐 전입신고 없어서는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날짜로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날짜로 만약에 이제 주택이다. 그러면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제가 예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도 강의를 했었었는데 날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만약에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예, 이럴 때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 우선 변제권이 언제 생기냐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 둘 중에 늦은 날 다음 날이 0시. 그래서 대항력은 1월 2일 0시, 1월 3일 0시, 1월 4일 0시에 각각 대항력이 생긴다. 이 정도 아실 것 같고 우선 변제권은 원칙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낮에 생긴다. 예, 그런데 반드시 대항력이 겸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 1월 1일 날 낮에 생겨야 되는데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생길 때 우선 변제권도 같이 생긴다. 자, 확정일자 받은 날 낮에 우선 변제권 생겨야 되는데 대항력 1월 3일 날 0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월 3일 날 낮에 생긴다.
이 사람은 1월 1일 날 낮에 생겨야 되는데 대항력이 1월 4일 0시니까 우선 면제권도 1월 4일 0시에 생긴다. 중개하시면서 이 정도는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과 나중에 이런 임차인과 등기부의 가압류, 근저당권, 전세권이 있었을 때 배당을 모른다라고 하면 임대를 중개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 3명의 임차인한테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돈을 나눠줄 때 순서는 우선 면제권 순서대로 돈을 나눠주는 거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돈을 나눠준다. 뒤에서 이제 배당 문제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날짜로 정확히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은 우선 면제권이 있는데 임차권은 원래는 없었다. 그런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 단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전대차를 아실 텐데 여러분 전세권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전대를 줄 수 있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반면에 그냥 채권적 전세, 임차권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는 줄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야, 너네 둘 다 나가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권을 설정해놨는데 나중에 전세권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집주인한테 돈 줘라. 집주인 돈을 안 줘. 그러면 전세권에 의해서 곧바로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입장이죠. 다만 모든 것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 이제 하나만 간단히 상담을 하실 때 이런 걸 약간 미스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죠? 다가구 그다음에 다세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등기부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등기부가 하나 있고 등기부가 하나 있고. 그런데 전세권 설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 다가구 같은 경우에 과연 전세권에 기한 경매 가능할까? 외부에서 강의하시는 분 중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권은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고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전세권에 기한 경매가 가능하려면 전제가 전세권 자체가 등기부 전체에 설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일부에 설정됐다. 그러면 전세권에 기한 경매는 불가능. 전체에 설정돼 있다. 가능. 이게 여러분 전체에 돼 있는 거죠? 101호 전체.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겁니다. 가능, 불가능.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전세권을 뭐하러 설정했냐? 우선 면제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우선 면제권 살아있고 이런 사람은 이제 경매를 신청하려면 다시 전세권 설정자, 즉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받아가지고 몽땅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임차권자는 별도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받아서 경매를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라도 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될 때 이런 것들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또 표현이 되기도 하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는 내가 뭐 한 3억짜리 설정한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 등 해서 약 한 100만 원 어바웃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100만 원. 반면에 임차권은 그냥 뭐 확정일자 받는데 한 1,000원 이하 들어갈 거니까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1,000원 이하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클라이언트 와서 물어보면 임차권만으로도 충분히 전세권만큼의 효력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주택은 거의 없고요.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오피스텔에서 부득이하게 임대인이 제발 여기는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아니 그럼 나는 보증금 1억 5천을 어떻게 보호받냐. 자, 전세권 등기를 해주겠다. 이럴 때 통상 전세권 등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전세권에 의한 경매. 민법에는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권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핵심은 등기부 전체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여러분.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은 불가. 그런 사람은 판결받아서 몽땅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입신고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입신고를. 특히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목적물의 표시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목적물의 표시를
이를테면 원래 정확하게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죠, 여러분. 우리 법은 건축물 대장대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근거해서 등기부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 등기부로 해도 거의 무방은 합니다만 사실 전입신고를 완벽하게 하시려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를 두 개를 원래 크로스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구기동 사건인데 나홀로동인데 C동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3개월 전에 상담을 받은 내용입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그럼 이제 구기동에 요런 빌라가 있었나 봐요. 나홀로동인데 가령 여기가 이제 구기동 100번지 C동 201호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요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한 거죠. 나중에 후순위 채권자가 이 사람을 상대로 배당이했어요. 전입신고 잘못됐다. 그럼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고 후순위 채권자인 내가 배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대파는 요런 경우에는 유효한 전입신고가 된다. 나홀로 빌라일 때는 동의 표시가 굳이 필요 없고 사실 틀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기동 100번지 201호가 정확하기 때문에 C동이라고 했든 A동이라고 했든 전혀 문제가 없다. 요거는 이제 밑에 노란색으로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제3자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보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건물이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제3자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봐요. 어떻게 하냐면 전입세 열람을 자 구기동 100번지 C동 201호라고 해서 전입세 열람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201호로 전입신고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나홀로동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평창동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평창동 사건은 동이 5개, 예를 들어서 동이 여러분 5개 있었던 거예요. 동이 자 5개, 예를 들어서 그냥 외관에는 1동, 2동, 3동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2동에 201호. 요거는 이제 직거래를 해서 이제 문제됐던 건데 사실 중개업자분들이 했으면 전혀 저는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직거래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2동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역시 이제 경매가 들어가서 이제 문제됐던 케이스예요. 적법한 전입신고냐? 등기부를 떼보니까 원래는 101동, 102동, 103동인데 외부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뭐 2동, 201호면 다 아는 거니까 유효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거 실제 전입신고하신 분이 4억 원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102동이냐 2동이냐 그죠? 제3자가 봤을 때 적법하게 같은 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는 무슨 동 산 53번지인데 무슨 동 53번지라고 했다. 유효하지 않다 여러분 아시겠죠?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사실 네 번째 대판을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 대판이 네 번째 자 등기부상 A동, B동 2개 있는데 A동 대신에 가동으로 전입신고한 것을 유효하게 본 판례 여러분 유효하게 본 판례입니다. 과연 또 이것이 또 합리적인지는 약간 의문입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렇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건축물 대장대로 신고를 좀 해야 된다. 최소한 등기사항 증명서 정도는 전입신고를 좀 해야만 유효한 전입신고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중개하실 때 부동산의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히 표시해주고 임차인이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줘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아마 의무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를 보고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히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가져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가져야만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다만 상가는 그렇지 않죠. 상가는 여기다가 and 환산보증금이 맞아야 됩니다. and 환산보증금.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이 환산보증금 초과했다. 그런데 우연찮게 점유와 사업자 확정일자도 받았다.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을 초과하는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임차인이 와서 우리 상가가 우리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등기부를 떼보면
갑구에 경매 등기 있거든요. 거기에 경매 사건 번호가 있어요.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사이트 말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경매 사건 검색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타경 562번 그러면 사건의 개요가 나오는데 그때 우측 상단에 배당 요구 종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그 날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 배당 요구를 꼭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밤 8시가 돼서 오늘까지인데 타이밍을 놓쳤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밤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법원에 가면 당직실이 있습니다. 당직실에 가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 면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여러분 임차인은 대항력만 가지고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소액 임차인은 받을 수 있죠. 근데 소액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은 대항력만 가지고서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중개하실 때 빨리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코멘트를 정확히 해주면 어떨까? 만약에 여러분 근저당권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가 같다면 순위는 동순위가 되는 거죠. 동순위가 되는데 차이를 한 번만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 차이를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 점유와 전입신고와 만약에 이제 확정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7월 5일자 근저당권이 하나 있다. 그죠? 1, 2층짜리 한번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뭐 이를테면 7월 4일, 7월 4일, 7월 6일, 7월 5일, 7월 5일, 7월 5일. 그 다음에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세 개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나중에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배당을 순서대로 나눠주세요. 이 네 사람을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나눠줘라.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이 우선 면제권이 언제 있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건데 근저당권은 뭐 7월 5일 날 낮에 있다는 거죠. 낮이라는 개념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 사이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낮이라고 하고 새벽 0시하고 구분합니다. 새벽 0시하고 이것을 구분한다. 자, 여러분 우선 면제권은 7월 6일 날 낮에 생기고 우선 면제권은 7월 6일 0시에 생기고 우선 면제권은 7월 5일 낮에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은 먼저 얘네 둘이 동순위로 배당해주고 동순위 배당해주고 남는 게 있으면 얘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얘 준다.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날짜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대항력은 늦지만 오히려 우선 면제권은 빠른,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잘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경매나 공매 들어가면 임차인들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요청해요. 나는 얼마를 받는 겁니까? 얼마에 낙찰됐을 때 나는 얼마를 받는 겁니까? 나는 얼마를 받는 겁니까? 물어보면 그때 답을 딱 해줄 수 있어야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죠? 손님들이 다음에 절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음은 주택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뒤에 보면 상가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많은 중개업자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엄청 올렸어요.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창피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플러스 3.5% 곱하기 4.5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건데 3.5%, 4.5%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부터. 자, 보증금 우리가 뭐 2억짜리인데 1억 원을 좀 월차임으로 좀 돌리고 싶다. 월세로 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법에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낮은 금액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연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연 1.75%인 거니까 플러스 3.5%. 그러면 이게 5.25%예요. 그러면 당연히 5.25%가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 1억 곱하기 5.25% 나누기 12달하면 월차임은 43만 7,5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거고요. 반면에 상가도 그렇게 블로그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그게 잘못됐다. 나의 블로그로 와라.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똑같은 거죠. 자, 연 12%. 상가는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 곱하기
4.5%가 아니라 4.5배.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7.875%예요. 2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 1억 곱하기 7.875% 나누기 12달. 월 65만 6,25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하기 3.5%와 곱하기 4.5를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블로그 쓸 때 이런 키워드는 상당히 저는 좋은 키워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최소한 이제 중개업 하실 때 요 정도의 배당은 좀 우리가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물건 간에는 어떠냐? 그리고 물건은 통상 이제 뭐 근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시면 뭐 담보 가등기나 저당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과 물건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또 확정일자에는 임차인이 거의 동순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가압류끼리는 채권이니까 우선변제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액 대비 안분배당 뒤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건과 가압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다만 대판이 가압류가 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금액 대비 안분배당 해먹는다. 이런 얘기 한번 알아두시고 가압류와 임차인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물건과 임차인도 배당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배당할 금액이 4억 원일 때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나중에 배당은 어떻게 될 거냐? 배당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여러분 배당할 금액 4억 원인데 근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사실상 담보 가등기도 다 물건이다. 물건, 그죠? 예, 물건은 등기부에 먼저 기입된 순서대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4억 원을 얘가 제일 먼저 받고 날짜 제일 빠르니까 1월 1일 낮이니까 2억 받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낮이니까 얘가 받고 못 받고 이게 바로 물건의 우선 변제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여기서는 못 받았지만 여전히 채권은 살아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제 가압류하고 나중에 판결받아서 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말짱 꽝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배당의 문제. 자, 배당할 금액이 4억 원일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거는 전부 다 가압류예요. 가압류는 채권. 채권은 다 동순위. 다만 금액 대비 동순위. 근데 금액이 다 똑같아. 그래서 1억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다.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나중에 이제 의뢰인이 와가지고 야 전부 다 가압류인데 내가 세 번째지만 동순위인 거니까 내가 1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금액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맨 위에 가압류가 튀어 올라왔을 때 금액 대비 안분 배당하는 연습 한번 잠깐 해보면 배당할 금액이 여러분 4억 원이잖아요. 4억 곱하기 가압류 나의 채권액 2억 나누기 돈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채권액. 그죠? 총 채권액이 16. 그죠? 예. 그래서 5천, 2억 5천. 그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죠. 자, 배당할 금액이 4억 원일 때 배당이 어떻게 될 거냐? 1월 1일 근저당권 4억, 2월 1일 가압류 4억. 당연히 물건의 우선 변제권, 근저당권 4억 다 받고 가압류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아시겠죠? 이 정도 이해하실 것 같고. 이 문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로 틀리죠. 왜냐하면 아니 물건이 우선하는 거니까 근저당권 4억 받고 가압류 못 받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가압류라고 하는 제도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가압류가 먼저 돼 있고 뒤에 물건이 들어온다면 금액 대비 안분배당 해라. 그래서 2억씩 배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이제 의뢰인이 와가지고 3월 1일자 가압류. 난 3월 1일자 가압류다. 나는 얼마를 배당을 받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월 1일자 가압류가 돼 있으면 나는 얼마를 배당받냐. 어때요, 여러분? 3월 1일자 가압류는 얼마를 배당받는 겁니까? 3월 1일자? 얼마 받죠? 예? 1억. 1억. 예. 우리 최현주 부원장님 얼마 받아요, 이거? 네. 또 클래스가 있으니까. 네, 틀리면 망신이에요. 네, 틀리면. 네, 망신이죠.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저 웃음소리는. 우리 앞에 영숙 씨, 얼마 받는 거죠? 네, 이번 공중에서 차석했는데 전혀 모른다. 아시네요, 그죠? 전국 차석. 네,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자, 수석도 모르겠다. 차석도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자, 잘 봅니다. 여러분,
배당 금액이 4억 원인데 맨 앞에 가압류가 튀어 올라오면 금액 대비 안분배당 4 곱하기 2 나누기 8억. 그래서 1억. 3억 남았죠? 물건이니까 2억. 1억 남았죠? 가압류가 튀어 올라오니까 안분배당 5천, 5천 이렇게 배당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1억, 2억, 5천, 5천. 그죠? 예. 오늘 수업 끝나고 잘 모르면 우리 최현주 부원장님하고 우리 최영숙 차석 이렇게 협의해서 공부 좀 하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차피 답은 안 나올 거니까. 자, 7번에 자, 배당의 문제. 여러분 막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배당할 금액이 4억 원일 때 다음과 같이 돼 있다면 배당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배당률을 다 했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 맨 위에 가압류가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안분배당을 해야 되는데 4 곱하기 가압류 2 나누기 총 채권액을 할 때는 총 채권액에는 돈이 있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돈이 있었을 때 배당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있어도 배당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당 요구 해봤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가압류하고 임차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맞으니까 그냥 2억, 2억 주는 거죠. 안분할 필요도 없고 돈이 남으니까 2억, 2억 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음으로써 그냥 2억을 날릴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조심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자, 배당할 금액이 4억 원일 때 1월 1일 가압류, 2월 1일 임차인, 3월 1일 임차인, 4월 1일 근저당.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어때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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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가압류는 얼마 받는 거죠? 가압류는? 얼마? 아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수준 높게 왔는데, 그죠? 랜드프로 수준 높게 봤어요. 여러분. 얼마죠? 5천. 여러분, 답을 하나로 모아줘야 돼요. 너무 수준의 차이가 난다. 여러분, 4억 곱하기 2 나누기 얼마예요? 총? 8억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이잖아요. 5천, 1억, 5천은 뭡니까, 여러분? 그죠? 네. 자, 그래서 1억 받는다. 못 받는다. 그죠? 얼마 남았죠? 3억 남았죠? 네. 다시 임차인 2억 있죠? 이 사람 얼마 받아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얼마 받냐는 거죠. 2억? 2억? 네, 이 사람 얼마 받죠? 네, 오케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가압류는 1억. 두 번째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서 못 받는다. 세 번째는 물건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2억, 나머지 1억 남았으니까 네 번째가 1억. 이렇게 배당이 된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나중에 여러분, 상담을 많이 해오는 거죠. 다만 임차인이 이렇게 가져오지 않죠? 그냥 등기부를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 보고 나는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임차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제 임차인들이 예를 한번 들어서 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5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 1월 1일자 임차인 들어왔어. 자, 보증금 이를테면 3억 원에 들어왔어요. 점유했고 전입신고했고 자, 확정일자 받았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자, 근저당권이 10억이 설정됐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요런 컨디션. 어때요, 여러분? 임차인이 이렇게 가져와요. 등기부 가져오고,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안전한가요? 불안전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임차인이. 어때요, 여러분? 현재 임차인의 컨디션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전하다. 그죠? 안전해요. 안전한데, 이후에 계약이 해지됐어요. 계약이 해지됐어. 그래서 원래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3억 줘라. 명도하고 나갈 테니까. 그랬더니 집주인이 3억을 줬어. 그리고 키 주고 나가면 딱 좋은데, 계약이 해지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배째라. 그죠? 배째라.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이제 뭘 해야 될까?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전부 다 전출을 또 하긴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12월 1일 날 계약이 해지됐는데, 12월 3일 날 전출했어, 전부 다.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전출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12월 15일 날 가압류를 했어요, 여러분. 가압류. 보증금 3억 원 안 줬다라고 해서 가압류를 한 거예요. 지금의 임차인의 컨디션 여러분. 안전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월 2일 0시의 대항력과 1월 2일 0시의 우선변제권이 다 날아가 버렸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법의 제도를 좀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만들어준 거죠. 다만 이제 임차인은 또 일정한 부분 좀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을 안 준다? 그럼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일방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죠. 신청의 요건은 계약했다, 해지되었다, 근데 돈을 안 준다. 이게 요건이에요, 여러분. 예, 계약했다, 해지되었다, 돈 안 준다. 그죠? 예. 자,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고, 결정이 나면 당연히 결정문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결정문을 법원이 임대인한테 송달해, 임대인한테. 야, 임차인이 이렇게 해서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해 주기로 했다. 불만 있으면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해라. 예. 근데 뭐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통상은 확정돼, 확정. 예.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하죠. 야, 이거 등기부 을구에다가 이를테면 주택 임차권 좀 등기 좀 해줘라. 그래서 등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날 주택 임차권 딱 이렇게 이러면 등기됩니다. 주택 임차권 가로 열고 요 내용이 그대로 내려와요, 여러분. 점유 1월 1일, 전입신고 1월 1일, 확정일자 1월 1일, 보증금 3억. 이게 딱 내려오는 거죠. 원래 등기부에는 요 날짜가 중요한데 임차권 등기 명령의 등기만큼은 요거보다는 요 날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 날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만 보고 얘가 먼저 배당받고 늦게 받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이 날짜를 봐줘야 된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은 등기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뒤에 있는 요 가로 열고의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고 나서 전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 전에 전출하면 꽝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됨으로써 1월 1일 0시와 1월 1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합니다. 실무에서 이제 경매에서 이제 문제됐던 사연은 이런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 경매 등기가 12월 14일 날 경매 등기가 된 거예요. 12월 14일 날 경매 등기가 되었다. 근데 이 임차인이 특별히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여러분.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5억짜리 싸다고 만약에 3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 과연 이게 싸게 받은 거냐, 비싸게 받은 거냐, 이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 임차권 등기가 경매 등기 이후에 등기됐다면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배당은 없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여러분 근저당권 이런 거 물권이라고 하는 우선 면제권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이제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요거보다 대항력을 먼저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 낙찰자가 무조건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3억에 받은 게 아니라 6억에 받은 꼴이 된다. 요거 하나 정리하고, 만약에 경매 등기가 12월 16일 날 됐는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했다. 근데 여러분 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은 계속 배당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당연 배당권자. 그래서 3억 원에 낙찰되면 배당 다 받고 낙찰자는 떠안을 게 없다. 싸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건 나중에 좀 경험이 좀 쌓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했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나중에 여러분들 소액 임차인이 되냐 안 되느냐 여부는 경매 등기 전에 반드시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서초동에 모 법률사무소에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소액 임차인으로 상담을 하러 가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당시에 서울에서 뭐 6천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갖고 살고 있는데 나는 배당 요구를 하면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이 혹시 확정일자는 언제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저는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깜빡하고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면 당신은 소액 임차인이 안 된다 라고 상담한 거죠. 잘못된 상담이죠? 네. 여러분,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점 하나 알아두시고, 자, 소액 임차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담보물권 설정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합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서울은 다시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로 소액 보증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는 사람들, 뭐 이를테면 12월 20일 날 계약을 한다. 그럼 임차인이 1억 1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여쭤볼 수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나는 무조건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 계약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죠? 네 계약 전에 담보물권, 즉 근저당권이 언제 있었냐, 2017년도에 있었냐, 2014년도에 있었냐, 이거에 따라서 너는 소액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법의 변천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권리금과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권리금의 종류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여러분 실무적으로는 금액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영업권리금, 그죠? 예, 영업권리금이고 시설권리금은 그다지 크지 않다. 통상은. 예, 그다음에 이제 바닥권리금이 좀 있는 편이다. 바닥권리금은 뭐 이렇게 4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층에 그죠? 예, 1층에 바닥권리금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은 나중에 10년 계약갱신 요건이 있는 거죠. 10년 계약갱신 요건인데 어쩌나 요거는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그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갱신됐을 때 10년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된다. 제가 여러분 용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이 하필이면 내년도 3월 30일이 5년 차예요. 5년 차. 예, 그러니까 임대인이 맘만 먹으면 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하필이면 제가 5년 차라. 예, 4년 차였으면 무조건 한 번 더 계약 갱신되고 그다음에 10년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나중에 여러분 그 중개를 하실 때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권리금은 나중에 꼭 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회를 보장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간단히만 마지막 하나 정리하면 권리금 관련해서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가가 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임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고 근데 임차인이 제3자한테 이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 이 두 사람 간에 뭐 하냐면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맺는 거죠. 권리금 양수도 계약. 그래서 만약에 야 뭐 한 2억 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얘랑 계약을 맺어 줘라. 해서 계약을 맺으면 문제가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임대인이 거절해요. 그죠? 예. 그럼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손해배상액만 여러분 정하시면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제3자한테 받으려고 했던 금액 또는 이게 이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이 실제 건물이 가지는 가치.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여러분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그럼 통상 감정평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8천만 원 나왔다. 예.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맥스는 8천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 때 이를테면 거절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법조문과 시행령을 좀 꼼꼼히 읽어봐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1교시 수업을 마치고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